안녕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의 기념비적인 저작, 로마 제국 쇠망사 제30장, 고트족의 반란, 스틸리코의 승리와 몰락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스틸리코의 시대네요. 정말 격동의 시기죠. 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어떻게 균열되고 흔들렸는지 어쩌면 그 몰락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롭던데요. 네, 기본의 묘사가 아주 생생하죠. 395년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 제국은 그의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각각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 상속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분할이죠. 네, 이전에도 사실상 나뉘어 통치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명확하게 갈라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서방의 황제 호노리우스가 너무 어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은 다른 사람이 쥐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반달족 혈통의 장군 스틸리코였습니다. 스틸리코, 이 인물 정말 중요하죠. 기본의 기록을 보면 그의 시대는 그야말로 제국의 위기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고트족 지도자 알라리크, 그리고 또 다른 야만족 족장 라다가이수스, 이들의 등장은 끊임없이 로마를 위협하면서 제국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제국이 공식적으로 분할되면서 사실 동서 간의 미묘한 경쟁과 불신도 더 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네, 스틸리코는 분명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야만인 출신 배경, 그리고 또 너무 막강한 권력, 이런 것들이 로마 귀족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질투심을 자극했던 거죠. 하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 로마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 같기도 해요. 제국이 외부인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 말이죠. 알라리크와 라다가이수스는 바로 이 균열과 약점을 파고든 인물들이고요. 먼저 알라리크부터 살펴보죠. 이 사람이 이끄는 고트족은 원래 로마와 조약을 맺고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조금이나 정착지를 받는 그런 동맹부족이었잖아요. 포이데라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나면서 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약속했던 보조금이 줄거나 중단되고 그런 문제였을까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동방과 서방의 두 어린 황제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궁정의 무능함이나 부패 같은 걸 직접 목격하면서 알라리크는 로마에 대한 존경심 대신에 경멸감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테오도시우스 밑에서 로마군으로 싸워본 경험도 있으니까 제국의 속사정을 잘 알았겠네요. 그렇죠. 기본의 분석을 보면 알라리크는 동방제국의 유럽 속주들은 이미 약탈로 좀 피폐해졌고 아시아 쪽은 너무 멀고 또 콘스탄티노플은 너무 견고하다는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시선이 서방으로, 특히 이탈리아로 향하게 된 거군요. 단순히 좀 만만한 곳을 찾았다기보다는 제국의 그 균열 자체를 기회로 본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 그 이상이었던 거죠. 이전에도 두 차례나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그 풍요로움, 명성,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그의 야심을 자극했던 겁니다. 기본은 로마가 300번의 개선식을 통해 쌓아올린 그 막대한 부를 언급하면서 알라리크의 동기를 설명하기도 하죠. 로마 성벽에 고트족의 깃발을 꽂겠다, 이런 야망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알라리크는 이탈리아 침공 전에 그리스에서도 로마의 무력함을 한번 확인하죠. 달마티아에서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테살리아 거쳐서 아테네까지 휩쓸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고대 그리스 종교의 성지였던 엘레우시스의 신비저전마저 그의 침입으로 종말을 구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교 문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스틸리코가 나섭니다. 코린투스에 상륙해서 아르카디아에서 고트족을 격파하죠. 역시 스틸리코네요. 하지만 알라리크도 만만치 않아서 포위망을 뚫고 코린토스만을 건너서 에피루스로 아주 기민하게 탈출합니다. 아깝네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동방제국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나와요. 아르카디우스 황제의 궁정이 오히려 알라리크를 일리리쿰 디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해버립니다. 네, 적장을요. 네, 사실상 그의 재무장을 그냥 눈 감아준 셈이죠. 아마 서방의 실권자인 스틸리코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허허, 제국 내부의 경쟁이 결국 외부의 적을 더 키워준 콕이군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힘을 키운 알라리크가 마침내 알프스를 넘습니다. 401년 말이었죠. 그의 군대가 이탈리아 북부를 침공하자 서방 제국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황제 호노리우스는 수도 밀라노를 버리고 갈리아로 도망치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스틸리코가 정말 극적으로 아스티라는 곳에서 그를 구출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여기서 스틸리코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죠. 어떻게 대응했나요? 라인강 방면, 심지어 브리타니아 주둔 병력까지 차출하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국경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었지만 일단 이탈리아 방어가 최우선이었던 거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군요. 네, 그리고 402년 부활절 아침, 폴렌티아에서 알라리크의 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전투는 정말 치열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로마군이 알라리크의 보급품하고 그의 가족 일부까지 사로잡으면서 전략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게 돼요. 근데 이 전투에 대해서 당시 역사가 오로시우스가 비판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번이 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복잡한 종교적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잠깐 원문을 볼까요? 오로시우스 37 is shocked at the impiety of the Romans who attacked on Easter Sunday such pious Christians. 아, 그렇죠. 오로시우스는 로마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그토록 경건한 기독교인들, 고트적을 공격한 불경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고트족이 아리우스파이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도로 본 거네요. 전쟁의 명분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암튼 폴렌티아에서 패배한 알라리크는 퇴각을 시작하는데 스틸리코는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이는군요. 네, 이듬해인 403년 베로나 근처에서 다시 한번 알라리크를 격파하면서 그를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승리네요. 2번이나 연달아. 그렇죠.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승리로 스틸리코의 명성은 정말 하늘을 찔렀고요. 로마에서는 아주 성대한 개선식이 열렸습니다. 로마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그의 군사적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아주 화려한 행사였죠. 그런데 이 개선식 때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아, 네. 아직 로마에 남아있던 검투 경기를 중단시키려고 경기장에 뛰어든 수도사 텔레마쿠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의 희생이 역설적으로 로마 최후의 검투 경기가 되었고 호노리우스 황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검투 시합을 영구히 폐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야만적인 유흥이 막을 내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희생이었군요. 그리고 이후에 호노리우스는 수도를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옮기게 되죠? 네, 맞아요. 갈리아 쪽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가 더 쉬운 곳이었죠. 전략적으로는 타당한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로마를 떠난다는 그 상징성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렇죠. 제국의 중심이 이동하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라리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아, 라다가이수스 말인가요? 네, 바로 라다가이수스입니다. 이 사람은 알라리크처럼 단일 민족을 이끈 게 아니었어요. 도나우강 너머, 라인강 너머의 다양한 부족들, 그러니까 반달족, 수에비족, 부르군투족, 알라니족 이런 부족들을 다 규합한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기본은 전투원만 20만 명, 전체 이동 인원은 4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로서는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이었죠. 40만.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기번은 이 라다가이수스의 야만성과 잔혹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당시 로마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전달하는데요. 이 부분도 인용을 좀 해보죠. The savage Radagaisus was a stranger to the manners, the religion, and even the language of the civilized nations of the south. It was universally believed that he had bound himself by a solemn vow to reduce the city into a heap of stones and ashes, and to sacrifice the most illustrious of the Roman senators on the altars of those gods who were appeased by human blood. 해석하자면 야만적인 라다가이수스는 남쪽 문명 세계의 관습, 종교, 심지어 언어조차 모르는 이반인이었다.
그는 로마시를 돌무더기와 잿더미로 만들고 인신제물로 달래지는 신들의 제단에 가장 저명한 로마 원로원 의원들을 희생시키겠다고 엄숙히 맹세했다고 널리 믿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네, 알라리크와는 정말 다르네요. 알라리프는 그래도 기독교도였는데 이 사람은 이교도였고 로마 문명 자체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원초적인 위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대한 위협 앞에서 스틸리코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구원자로 나섭니다. 라다가이수스가 피렌체를 포위하자 스틸리코는 피렌체 근교, 아마 피에솔레 언덕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그의 대군을 역으로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아주 대담한 고사작전을 펼치죠. 와, 포위된 도시를 구하러 가서 적을 역으로 포위한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결국 굶주림과 질병에 지친 라다가이수스의 군대는 와해되었고 라다가이수스 자신은 사로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스틸리코 덕분에 구원받은 거죠. 정말 스틸리코 없었으면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라다가이수스 본대는 격파했지만 그의 그 거대한 연합군 중 상당수가 사실 이탈리아로 들어오지 않고 알프스 북쪽에 남아 있었던 거죠. 아, 스틸리코가 이탈리아 방어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그 사이에 이들 잔존 세력, 기본의 추정으로는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병력이 406년 겨울 얼어붙은 라인강을 건너서 갈리아로 그냥 쏟아져 들어갑니다. 헐, 라인강 방어선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네요. 네, 이게 서방 제국에게는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갈리아 전역의 약탈과 파괴에 휩싸이면서 로마의 통제력은 그냥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때 브리타니아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콘스탄티누스 3세라는 인물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갈리아 대부분이 그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군요. 일부에서는 스틸리코가 이탈리아를 구하려고 일부러 갈리아를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기본은 스틸리코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스틸리코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흔드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연이은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스틸리코의 운명이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군요. 네, 외부의 위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번에는 내부의 정적들이 고개를 든 거죠. 여기에 알라리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틸리코는 일일이 궁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알라리크를 좀 달래기 위해서 4,000파운드의 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협상을 추진합니다. 4,000파운드 금이면 엄청난 액수 아닌가요? 엄청난 액수죠. 당연히 로마 원로원에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람파디우스라는 원로원 위원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Non est ista pax, sed paxio servitus. 아, 그 유명한 말이군요.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 계약이다. 네, 스틸리코의 그 야만인 출신 배경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서 그가 같은 야만족인 알라리크와 결탁해서 제국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의심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에서 스틸리코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그의 정적들에게 아주 좋은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결정타는 올림피우스라는 궁정 관료의 음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약하고 또 의심 많던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접근해서 스틸리코가 황제를 시해하고 자기 아들 에우케리우스를 황제 자리에 앉히려 한다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권력투쟁의 가장 비열한 방식이죠. 중상모략. 네. 결국 호노리우스는 이 말에 넘어가고 스틸리코는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라벤나의 한 성소로 피신했지만 결국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408년 8월 22일에 참수당하고 말죠. 너무 허망한데요. 그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의 이름과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들은 다 파괴되었고요. 심지어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칙령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제국을 3번이나 구한 영웅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했죠. 기본 역시 스틸리코의 구체적인 반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기와 모함에 의한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로마 장군이라고도 불리는 스틸리코. 그의 죽음이 서방 예국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치명적인 권력 공백과 군사적 혼란이었습니다.
스틸리코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군사적 안정성, 그리고 야만족과의 그 위태롭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의 부하들이 동요했겠네요. 네, 특히 그의 휘하에 있던 많은 야만족 출신 병사들이 로마의 등을 돌리고 알라리크에게 합류해버렸습니다. 아, 오히려 적의 세력을 키워준 꼴이 됐군요. 그렇죠. 이게 불과 2년 뒤 알라리크에 의한 로마 약탈, 410년의 그 파국적인 결과로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스틸리코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서방 제국 쇠망의 가속 페달을 그냥 밟아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30장을 통해서 스틸리코라는 정말 걸출했던 인물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고트족의 반란과 제국의 위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스틸리코가 분명 뛰어난 군사적 역량으로 여러 차례 제국을 구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승리마저도 이미 기울어가던 제국의 구조적인 쇠퇴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30장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승리는 있었으나 구조적 쇠퇴는 가속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스틸리코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뿌리 깊은 편견, 야만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부재, 그리고 동서로마 간의 불화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미 제국의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스틸리코의 제거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제국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틸리코 사후, 로마는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1장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알라리크가 로마시를 침탈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과 그 여파, 그리고 서방 제국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암울한 조짐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틸리코의 존재는 야만족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위태로운 균형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공백은 단순히 군사력의 약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오늘 이야기가 제국의 쇠망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그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스틸리코가 그렇게 제거되지 않았다면 로마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남기는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역사의 메아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